정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갑을 관계는 늘 바뀌는 것이고요. 네. 또 갑을 노릇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갑이 되고 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갑수 시인께서는 늘 을로 살았다고 합니다만은 입고 계신 옷을 사러 가면 가게 점원에 대해서는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생활 속에 늘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근데 대학 교수께서 조교수 하는데 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 사람들 웃을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갑을 관계에 또 변질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갑을 관계가 사실은 횡포와 피해 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워낙 이 일그러진 갑을 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뜨거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문제가 갑을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 시각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요. 유교라는 이 문화적 서열 구조에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갑을 구조 관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시각에서 여섯 분이 바라보고 계신지 이 이야기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재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뭐 라면 임원이다 또는 빵 회장이다 이런 것 중에는 사실 굉장히 과장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이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소위 기존의 경제적 계약 관계들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일부 이제 아주 소위 우리가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소위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특히나 아마 그 봉건적 계급 의식이라든지 봉건적 신분 질서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이제 저는 주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일부에서 아까 우리 자막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자본주의화가 되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시장경제 체제가 기본적으로 갑을 구조화하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일부 우리가 갑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자기가 공급자가 되거나 의뢰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또는 피해자로 보는 것은 약간의 일종 언더도그바 현상이고요. 자기를 약자로 보이게 하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사실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죠. 네, 그럼 김갑수 씨님께 드리죠. 저는 오늘 초두 발언으로 말꼬리 잡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백분토론 제작진 측에서 저한테 보내준 논제가 갑의 횡포 의뢰 반란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이게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의뢰 반란? 반란이라는 게 난을 일으키다, 온당치 못한 행위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양 유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게 온당치 못한 반란이고 또는 그 밖에 무수한 사건들이 반란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저항이나 한과 같은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반란이라는 용어를 썼을까가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성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일종의 체제 수능적 사고가 뿌리 깊어서 생겨난 문제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또 하나, 갑을 전쟁 시작되나가 이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있는 제목인데 새삼스럽게 시작된 거 아닙니다. 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갑과 을의 이 대립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갖고 말하고 싶은 건 을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논의의 방향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논의까지도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갑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을이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고 남양유업만 하더라도 최근에 매출이 줄고 우연 매출이 줄어서 아주 고전하고 있죠.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을이거든요. 또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30대 대기업 중에 벌써 한 15개 정도가 망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대기업이 항상 무슨 갑의 위치에 있고 이렇게 위계 질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말하자면 변환되고 있는 거고 지금 남양유업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에 사실 진실이 무엇이었던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고졸 사원으로 알고 있고요. 고졸로 들어온 영업직 사원이 무슨 굉장한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에서 말하자면 욕설한 부분만 공개가 되었었던 거죠.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집되고 공개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 권력 관계의 전부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라면 문제만 하더라도 그 라면 포스코의 임원이 초급 임원이 비즈니스를 처음 타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잡지를 말아서 그 스튜어디스를 때렸다는 건데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데 거기에까지 이르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비행일지라고 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항공사의 대회비가 공개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오히려 이건 이상하다. 아주 일부분의 일방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매도되는 오히려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빵 회장 사건이라는 것도 그 빵 회장이 차를 갖다 댔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원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당신이 비키라 하니까 이제 야 국회의원만 왜 특권이냐 하고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매우 고약한 거고 또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 소위 있는 자들의 천박성 또는 과도한 어떤 신분 과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분하는 건 맞지만 개별 사건별로 보면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할 만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되죠. 전체적으로 남양유업이든 어떤 제빵회사든 팩트가 무엇인지를 캐고 들어가면요. 논의는 미로에 빠져버립니다. 서로 할 말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조금 상위에서 관점에 서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첫 모두 발언은 이제 의뢰 문제다라고 얘기 드린 게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굉장히 문제점으로 과거에 많이 얘기한 게 군사 문화입니다. 군사 집단이 통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맹목적 순응 내지는 충성이 요구된 군인 사회에서야 그거에 필요한 덕목이지만 일반 시민 사회에서 요구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90년대가 지나고 지금 흘러가는 모습은 군사 문화가 변형돼서 지금 뭐냐면 조폭 문화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문화와 조폭 문화의 차이점은 어쨌든 맹목적 순응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조폭 문화는 이익이 되면 어떠한 명분도 상관없이 조직의 배신이건 뭐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게 조폭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게 많이 지금 투영된 곳이 학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다른 논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학 올해 들어간 대학 신입생인 제 아들 녀석이 선배를 길에서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와 학번을 외치고 이 병영 같은 모습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기업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기업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건강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폭적 위압이라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하여간 돈벌이에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되는 그런 식의 풍조가 상당히 이제 만연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디선가에는 을의 위치에서 분명히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끊임없이 동일한 사람에게서 반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모두가 어떤 조건에서 갑 상태가 되면 횡포를 부리는 것이 마침 마땅한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을의 문제라고 얘기한 것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을은 순응하는 것이 훨씬 1차적으로 이롭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고 대리점을 하면 대리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현재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무슨 명분보다는 나의 이득이 더 중요한 것이 보통의 을의 삶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어떤 용어를 붙인다면 전형적인 노예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갑의 횡포에 대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과 비판을 해왔지만 정작 을이 가져야 될 정당한 자세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겁니다. 노예의식을 벗어나면 어떤 것이냐면 자존이에요. 내가 인격적 주체로서 존대받고자 한다면 작은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존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언제나 불이익에 처하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사람의 태도를 윗사람이라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상사라고 해서 가하는 걸 참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더 많은 의뢰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는 벌어지지 않겠죠. 최근에 이 의뢰 반란이라는 뭐 적절한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문제 노출, 그 의식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시는 걸로 일단 그러니까 판단을 아주 하고요. 예외적인 한거의 사례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파문 자체는 정말로 처구니 없는 파문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경로를 보면 이미 3년 전에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같이 저녁도 하고 술도 하고 용서가 다 되었던 사건인데 그 녹취가 일부분이 3년이 지난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그 고졸 영업사원은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그런데 그 진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남양유업 같은 문제하고 지금 아까 대리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대리점이 다 어린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대리점은 오히려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갑이죠. 말하자면 영업력이 있고 지역에 판촉 능력이 있는 대리점들은 또 굉장한 갑이에요. 그 회사 측은 그런 대리점들은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왜 그 사람 떠나가면 안 되니까요.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리점, LG 대리점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죠. 말하자면 과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대리점들 다 밀어내기 했거든요. 어느 기업이고 목표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영업 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얼마 판다, 뭐 핸드폰을 얼마 판다, 텔레비를 몇 대를 팔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전체 대리점하고 협력해서 이제 팔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높아져서 밀어내기가 필요 없어지고 밀어내기 같은 어떤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기업들은 성공한 기업들이 되죠. 그 국제시장으로 나가게 되고 국제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그런데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경쟁 구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치열하고 우유가 아주 소비는 급감하죠. 애들도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협소해지는 데서 경쟁자가 많은 데서 오는 그야말로 무차별적 경쟁 상황에서의 고통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양유업 문제를 우리가 대리점 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가불관계로 파악해버리면 아마 해결책이 안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시장은 똑같은 대리점 문제가 있지만 어떤 판매 채널이 바뀌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매 채널이 마트 같은 데로 바뀌고 편의점 같은 데로 직배 체제로 바뀌면서 대리점 체제가 와해되고 있다든지 전자 같은 경우는 대리점 체제가 거의 다 지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데서 오는 산업 변화가 만들어내는 경제 조건의 변화가 극도의 말하자면 그 해당되는 변화의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뺨을 때렸다 뭐 잡지로 머리를 쳤다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위세를 부리고 젠체하고 하는 이 천박성 말하자면 문화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동남아 가면 뻑이고 유럽 가면은 좀 겸손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중적 어떤 갑의 태도 이런 것과 지금 대리점 문제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됩니다. 이걸 두 가지 문화적인 문제랑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지금 남양유업 문제를 시장 경쟁이나 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마찰의 일환으로 보신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겪지 않습니까?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한보철강 사태 때 청문회에서 정태수 회장이 그러죠. 자기 경영사장들을 향해서 머슴들이 뭘 안다고. 기업 오너의 뇌리에 자기 경영사장들의 존재는 머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일상 기업들은 다 망하죠. 피존도 그렇죠. 망합니다. 피존도 그렇죠. 네. 지금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냥 상전과 하인의 관계 이 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시장 질서가 아주 좋아도 그래도 더 그렇습니다. 현실적 강자가 되니까. 잠깐 역사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노예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세계 역사에 노예제라는 게 항상 존재했는데 완전 노예제와 반노예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경우는 우리의 노비,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노비는 완전 노예제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 개인적인 가족관계 등등 형성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노비제도였어요. 노예제도였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뇌리에도 상전과 하인 관계 같은 봉건의식이 그대로 배어있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너 옳은 일에 나서지 마라. 그러면 괜히 너만 모난돌이 정 만든다. 중간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교육 풍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 입장이 되면
내 자존을, 내 자존심을 좀 꺾더라도 내가 좀 하인이나 노비처럼 굴더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라는 그 풍토, 이것이고요. 또 하나, 을 중에서도 높은 을들이 있습니다. 가령 기업체의 간부라든지 고급 고용직, 이 사람들은 상전의 이익이 나의 이익인 양 착오하는 게 노예의식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성인데 바로 마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노예보다 더한 노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의식이 만연해 있고 특히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을 좀 모은 사람들이 그런 횡포를, 위세를 부리는 걸 당연시하는데 지금 정규재 실장 말씀대로 그런 식의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은 다 퇴출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얼마든지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 특성일 뿐이죠.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 언제나 존재해왔던 보편적 특성을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최근에 생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자는 것이죠. 조금만 더 얘기해 인간에게는 보겠습니까? 노예적 특성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건 더 이상 토론할 이유가 없는 아니죠. 거죠.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 아니죠. 지배구조, 지배 시스템에 노예제가 존재해 왔는데 현대 국가는 바로 그 주종 관계에 있어서 노예의 권리를 찾아서 이 정당한 인권이라는 걸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는데 한국 사회가 과연 을에 소속된 사람들이 첫째, 을에 소속된 사람들의 유일한 권리이자 힘인 단결을 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가? 그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을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이 저건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일단 인권위원회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파출소에서 다 그 정도는 해결돼야만 좋은 사회니까요.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어도 대통령 다음 정도의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어야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도 모두 없습니다. 다 이례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건으로. 지금 분명히 남양유언빌도 사건처럼 지나가고 피존 불과 몇 달 전에 일인데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을이 집단화하고 단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정당 체제로 발전시켜서 집권의 목표를 가져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미국이나 예. 프랑스나 이런 선진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그 조치를 해서 이 사적 거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법률로서 관여하거나 또는 사법의 영역을 공법화해서 거래 관계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갑으로 생각되는 기업의 업주를 징역형을 보내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씩을 때리거나 하는 것이 마치 을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복잡한 것이고요. 그게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뭐 쉽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을들이 고단하다. 을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총론에 찬성했던 여론들이지 실제로 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법들이 실제로 을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는 굉장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못 만들어낼 거다. 그게 을을 보호할 거냐, 안 될 거다. 을 자체가 죽어버릴 거다. 하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만인이 찬성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착한 거냐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민주화 이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통과된 프랜차이즈 가맹점법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돼요. 예상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에서 현저히 못 미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장사를 하는데요? 누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럼 매출액이 거기 얼마 정도 될 거요. 근데 그렇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를 해야 되는 법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아직 물론 본회의는 통과는 안 됐지만.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경제민주하고 을을 지원해 줄 거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무서운 착각이죠. 예. 한산에 이제 극복 과제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치민주화는 뜻이 딱 오는데 그보다는 경제정의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벌 해체라는 사회적 어떤 과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도 재벌 비슷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몇 대 이상이 되면, 자, 보세요. 가문이라는 거는 한 가문이 이제 대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식구들은 많은데 주력 기업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집안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개 4천, 5천, 6천, 7천, 8천들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할 일은 없으니까 휴지도 순대도 라면도 뭐 온갖 데 다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독과점을 낳는 겁니다. 즉 재벌 그룹 한 덩어리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있기 위한 수많은 자재들, 중간 관리의 물건들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가면서 납품해야 될 것들이 연고 기업들, 즉 집안들이겠죠. 연고 기업들로 이 시장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성이 나오는 얘기로 재벌 그룹에 납품한다면 납품업체의 이윤율을 3%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 3%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연명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납품업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더 성장해갖고 큰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가 되게끔 현재 와 있는지는 새삼 긴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3%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 재벌이 아니고 애플이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영업이익률이 보장해 주는 게 거의 지금 주고 있는 게 11%, 12% 정도 됩니다. 네, 어쨌든 재벌 가문의 그러니까 오너 집안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얘기했어요. 때문에 큰 기업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철폐시켜야 되고 소유하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큰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해서 지분을 갖고서 소유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든 뭐 부유하게 살든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배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한 5가지 유력한 정책으로 하려고 하다 다 포기해버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놔야 소위 사회적 갑을, 기업 간의 갑을 이 체제에서도 기초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5분이 되게 경제민주화는 무조건 찬성 쪽이시니까 저희한테 5배의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5배까지는 못 드리고 이번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현원장님. 예를 들면 그게 정치적 슬로건이라는 거하고 하도 그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가 후려치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가 후려치기를 보세요. 원가 후려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은 업자입니다. 갑하고 우리는 다 어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이의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가를 정말 지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원가 혁신한 기업이 집니다. 시장에서는. 말하자면 무엇이 공정한 경쟁이냐. 우리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게 공정한 경쟁이죠. 예를 들어서 갑을 비틀어 가지고 기왕에 내가 거래를 하는 내 납품업자인데 경쟁자가 이미 있어요. 나를 꺾고 누르고 납품권을 딸 수 있는 경쟁자가 있는데 나를 지금 거래하는데 갑이 나를 목을 조르고 있다고 야, 갑 꿀밤 줘가지고 내게 더 주라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오히려 죽죠. 경쟁 구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에 대한 경쟁 구도에 대한 일반적 오해들이 만들어내는 무참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 후려치지 마라. 원가 후려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생수시장 싸우는 거 보시죠. 그 생수시장 우리가 편의점에 생수 사러 가보면 생수 가격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 느끼죠. 격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싸고 좋은 생수를 살 수 있는 거죠. TV가 하나 나오면요. 신제품 나오면 300만 원입니다. 1년 반 지나면은 40만 원으로 떨어져요. 2년이 되면 땡철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를 들어 2년 만에 300만 원 하던 테레비가 1년 반 만에 30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원가를 안 칩니까? 원가를 쳐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럼 최종적인 갑이냐? 소비자가 갑이죠. 소비자가 최종적인 갑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끌려가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왜 갑입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긴 사슬로 보면 최종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최종 갑은 소비자죠. 그러니까 테레비가 300만 원이 3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3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 납품업체들이 원가가 후려치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죠. 그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도 제가 죽고 예. 하청기업들도 다 죽는 예, 거죠. 이 부분은 김 교수님 반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다수 대중은 유권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뭐 시청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명백하게 사회적 권력 앞에 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을의 큰 덩어리가 시민사회 영역과 노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계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섞이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시민사회 영역은 굉장히 커졌는데 노동계, 조직화된 노동계는 오히려 계속 위축돼 있고요. 황장수 소장 말 맞다나 병규직, 비정규직 다툼으로 더 분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붉은 이념이 더 씌워져서 옴치고 뛸 수도 없을 뿐더러요. 다시 말해서 을의 대표 집단,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가져서 의회를 통해서 자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너무나 투쟁화되고 극렬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지금 거죠. 그 황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업주와 대리점 뭐 이런 관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 내부에서의 가불관계의 그 문제. 이런 겁니다. 가맹본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그것도 이제 다 계약이 있겠죠. 그죠? 몇 프로씩 어떻게 한다. 가맹본사 이익을 떼가지고 가맹점들에게 주자. 아니, 그걸 왜 남이 얘기하죠? 무슨 우리가 깡패인가요? 우리가 로빈후드 놀이하는 겁니까? 다들 자기 사업을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요. 그걸 제3자가, 야, 너 돈 떼내가지고 여기 줘. 말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가맹본부는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이 쭉 늘어났는데,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개별 가맹점당 이익은 줄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가맹점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맹점 숫자를 안 늘리면 되죠. 그러면 지금 대리점 하는 사람들 다 10명 중에 5명은 덜어내라. 그럼 나머지 대리점은 장사가 잘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5명 대리점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 경제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적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의 계약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죠. 그걸 제3자가 그 사업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4시간 계약 영업하지 마. 그 지역은 밤샘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지하철역 앞이고. 근데 그거 하지 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적 계약의 영역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그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아까 또 김호기 교수께서는 중소기업 대 대기업의 격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원가 얘기 드리면은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소위 원가 후려친다는 거로 굉장히 비난을 들었죠. 그런데 그 원가 후려치기를 당했던 자회사, 협력업체들은 요즘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똑같은 부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최강의 중소기업들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요타에도 납품하고 GM에도 납품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점프를 하게 된 것이 그걸 예를 들어서 원가 관리를 하지 마라. 원가 후려치기를 하지 마라. 야, 원가 달라는 대로 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나요? 예. 제가 정 실장님한테 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정 실장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토론에서는 이제 부분과 전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러니까 양극화와 격차에서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게 오류라는 거죠. 부분에 의한 전체의 오류죠.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양극화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중소기업도 있다 그러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이 양극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이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겁니다. 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실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건 뭐 양극화 문제가 질서가- 아니고요. 양극화 문제가 존재하는데 마치 우리나라만 지옥같이 그거 제가 갑의 행보가 그런 이렇지 표현도 않다니까요. 쓰지 않았습니다. 편적 예, 우리나라만 편적 그렇다는 얘기죠.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두 우리나라만이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의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다른 사람 언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토론했으면 예, 조금 전에 바랍니다. 김갑수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나라만 예, 이상하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섯 분 모두 사실은 지금 어떤 그 보수적인 생각이나 진보적인 생각 이 진영으로 저희가 자리를 한 게 아니고 여섯 분 모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 갑을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기업의 문제 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이해가 진전이 됐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건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아셨을 것 같으니까 그 정리는 좀 하고요. 예. 목숨 걸고 사업하는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른 각도로 프리즘을 대면 목숨 걸고 약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개인 사업주들은 책임이 도덕적 가책을 못 느끼고 하는 행위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의 현상 질서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냐 하면요. 우리의 경험을 한번 들어보죠. 1987년에 10월 달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7, 8월서부터 10월까지 이어진 뭐 굉장히 큰 사태가 있었죠. 87년 10월에 노동자 대투쟁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임금을 올려달라는 난리였거든요. 그때 보수 언론을 보면 지금도 한계 임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버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기간에 노동자들 실질 임금이 3배 올랐습니다. 거의 1년과 2년 거치 기간 동안에 노동자들 실질 임금이 3배 올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사회 안정화였어요. 기업들은 절대 망하지 않았고 아주 급진적인 그야말로 혁명 운동을 하겠다는 단체들이 사라지는 대신 시민단체가 그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게 그 이후의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중산층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격렬한 투쟁보다는 사회 안정이 더 유리하다는 선택과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예. 당장 지금의 현실을 보시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중간 계층이라는 층들이 거의 빈곤 계층으로 추락하거나 쪼그라들었어요. 그건 수치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그건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중소기업 수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고용률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그대로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어디에 줄어들고 중소기업 고용이 어디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저도 얼마인지 숫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한국 중소기업이 경제는 어떻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양극화와 무관하게 아주 공정한 질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우리가 아는 한국 경제 현실은 위기라고 느낄 만큼 불공정 거래와 중산층 축소, 그다음에 저소득층, 빈곤층들의 극심한 상황들, 그다음에 중소자영업자들의 현실의 벽들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제의 일차적 책임을 재벌 대기업에 두고 있고요. 예, 김 시인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관되게 아까 재벌 해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만 이 모든 어떤 갑을 관계, 경제적 갑을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재벌이라든가 대기업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그 얘기는 이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중의 얘기였는데 거기서 얘기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무책임하게 팍팍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뢰 정부였다면 이 문제는 노동계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통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정규재 실장님처럼 지금의 경제 거래 질서도 상당히 온당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는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갑을 전쟁 그중에 의뢰한 거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상시적인 것은 노조나 그 밖의 단체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기관으로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 관계의 불합리한 갑을 관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 1분씩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갑수 씨께 드리죠. 얘기가 사실 경제 얘기로 좀 흘러간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순된 경제 시스템이 안겨주는 갑을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있는 측면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후자 부분 간단히 얘기하자면 시간이 짧아서 좀 개선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겠는데 개선 방향이라면 이거겠죠. 금방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만한 사회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회 성장이 지체돼서 생긴 거거든요.
갑을이란 계약서상의 관계인데 우리 식당 가서 돈 내고 밥 먹는 것도 계약인데 언니, 이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친족 관계, 혈연적 관계로 사태를 이렇게 뒤바꿔서 더 많은 이득을 얻거나 더 많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게 있죠. 이게 전 사회 활동 전체에 영향가 걸쳐져 있습니다. 아무거나 형님 이게 오랜 뿌리가 있기 때문에 때론 그로 인해서 인격적 대우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관계라는 게 거래에 의한 관계라는 너무나 당연한 자본주의적 질서의 기초에 대해서 교육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만 부당한 것에 대해서 순응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는 식의 이 사회 풍토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봉건사회를 빠져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권 구조를 없애면 됩니다. 그런데 특권 구조를 주로 이제 정치가 쥐고 있죠. 정치, 법조 이런 데가 이제 특권의 생산지입니다. 우리 김 변호사께서도 법조에 계십니다만은 변호사 독점도 굉장하죠. 변호사들은 다 뭐든지 독점적으로 말하자면 정치는 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약탈을 핑계로 존재하지도 않은 시장의 약탈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정치를 통해서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특권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고,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격언을 얘기 드리면, 제가 한 번씩 가는 요리집에 옛날에 장원이라는 밥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 할머니가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정권이 바뀌면 쫙 사람들이 바뀌죠. 그 제가 물어봤어요. 정권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뀌죠. 그렇지, 많이 바뀌었지. 그런데 밥 얻어먹는 놈은 다 바뀌는데 밥 사는 을들은 별로 안 바뀌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을이라고 하는 것도 보기에 따라서 복잡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뭐 갑을이라고 하는 구조가 고정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썩 좋은 사고는 알겠습니다. 아니죠. 그 6분의 문제 진단이나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갑과 을의 관계는 뭐 6분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갑이면서 동시에 을이고 늘 갑이거나 늘 을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없겠죠. 다만 갑이 불합리하고 포괄적인 갑이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로 변모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 방법은 이제 앞으로 사회적 담론으로 우리가 좀 논의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이 그런 단초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6분의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늦은 밤 시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에서 플레이어가 되고. 그런데 남양육 같은 경우는 경쟁 구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치열하고 우유가 아주 소비는 급감하죠. 애들도 태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협소해지는 데서 경쟁자가 많은 데서 오는 그야말로 무차별적 경쟁 상황에서의 고통인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남양육 문제를 우리가 대리점 대 예를 들어서 회사의 갑을 관계로 파악해버리면 아마 해결책이 안 나올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시장은 똑같은 대리점 문제가 있지만 어떤 판매 채널이 바뀌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매 채널이 마트 같은 데로 바뀌고 편의점 같은 데로 직배 체제로 바뀌면서 대리점 체제가 와해되고 있다든지, 전자 같은 경우는 대리점 체제가 거의 다 지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데서 오는 산업 변화가 만들어내는 경제 조건의 변화가 극도의 말하자면 그 해당되는 변화의 부분에 있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뺨을 때렸다, 뭐 잡지로 머리를 쳤다 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위세를 부리고 젠체하고 하는 이 천박성, 말하자면 문화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 동남아 가면 뻑이고 유럽 가면은 좀 겸손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중적 어떤 갑의 태도 이런 것과 지금 대리점 문제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됩니다. 이걸 두 가지 문화적인 문제랑 동일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남양유 문제를 시장 경쟁이나 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마찰의 일환으로 보신다면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적으로 겪지 않습니까? 지금도 뇌리에 생생합니다. 한보철강 사태 때 청문회에서 정태수 회장이 그러죠. 자기 경영사장들을 향해서 머슴들이 뭘 안다고. 기업 오너의 뇌리에 자기 경영사장들의 존재는 머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다 망하죠. 피존도 그렇죠. 망합니다. 피존도 그렇죠. 네. 지금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그냥 상전과 하인의 관계, 이 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시장 질서가 아주 좋아도 그래도 더 그렇습니다. 현실적 강자가 되니까. 잠깐 역사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노예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세계 역사에 노예제라는 게 항상 존재했는데 완전 노예제와 반노예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 경우는 우리의 노비,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노비는 완전 노예제라고 해서 개인의 재산, 개인적인 가족관계 등등 형성될 수 없는 가장 악성의 노비제도였어요. 노예제도였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뇌리에도 상전과 하인 관계 같은 봉건의식이 그대로 배어 있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너 옳은 일에 나서지 마라. 그러면 괜히 너만 모난돌이 정 만든다. 중간에서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의 교육 풍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 입장이 되면 내 자존을, 내 자존심을 좀 꺾더라도 내가 좀 하인이나 노비처럼 굴더라도 나한테 이득이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어라는 그 풍토 이것이고요. 또 하나 을 중에서도 높은 을들이 있습니다. 가령 기업체의 간부라든지 고급 고용직 이 사람들은 상전의 이익이 나의 이익인 양 착오하는 게 노예의식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성인데 바로 마름 같은 존재들입니다. 노예보다 더한 노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회의식이 만연해 있고 특히 경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재산을 좀 모은 사람들이 그런 횡포를 위세를 부리는 걸 당연시하는데 지금 정규재 실장 말씀대로 그런 식의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은 다 퇴출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에서 얼마든지 일상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반노예적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인간의 보편적 특성일 뿐이죠.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 언제나 존재해왔던 보편적 특성을 지금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최근에 생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얘기하자는 것이죠. 조금만 더 얘기해 인간에게는 노예적 특성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건 더 이상 토론할 이유가 없는 아니죠. 거죠.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 아니죠. 지배구조, 지배 시스템에 노예제가 존재해 왔는데 현대 국가는 바로 그 주종관계에 있어서 노예의 권리를 찾아서 이 정당한 인권이라는 걸 만들어 오는 과정이었는데 한국 사회가 과연 을에 소속된 사람들이 첫째, 을에 소속된 사람들의 유일한 권리이자 힘인 단결을 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 사회적으로 주어져 있는가? 그것이 온당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을의 입장에 속한 사람들이 저건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일단 인권위원회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파출소에서 다 그 정도는 해결돼야만 좋은 사회니까요.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장이 적어도 대통령 다음 정도의 권위와 권력을 갖고 있어야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소연할 곳도 모두 없습니다. 다 이례적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건으로. 지금 분명히 남양유업빌도 사건처럼 지나가고 피존 불과 몇 달 전에 일인데 우리는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을이 집단화하고 단결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정당 체제로 발전시켜서 집권의 목표를 가져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는 미국이나 예. 프랑스나 이런 선진 시스템으로 가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그 조치를 해서 이 사적 거래 관계에 정부가 개입하거나 법률로서 관여하거나 또는 사법의 영역을 공법화해서 거래 관계가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갑으로 생각되는 기업의 업주를 징역형을 보내거나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씩을 때리거나 하는 것이 마치 일방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매도되는 오히려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빵 회장 사건이라는 것도 그 빵 회장이 차를 갖다 댔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원만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당신이 비키라 하니까 이제 야 국회의원만 왜 특권이냐 하고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어떻게 된 것 같은데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최종적으로 드러난 행위는 매우 고약한 거고 또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사회 소위 있는 자들의 천박성 또는 과도한 어떤 신분 과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분하는 건 맞지만 개별 사건별로 보면 예. 과연 일방적으로 매도할 만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되죠. 전체적으로 남양유업이든 어떤 제빵회사든 팩트가 무엇인지를 캐고 들어가면요. 논의는 미로에 빠져버립니다. 서로 할 말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조금 상위에서 관점에 서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 첫 모두 발언은 이제 의뢰 문제다라고 얘기 드린 게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굉장히 문제점으로 과거에 많이 얘기한 게 군사 문화입니다.
군사 집단이 통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맹목적 순응 내지는 뭐 충성이 요구된 군인 사회에서 그거에 필요한 덕목이지만 그게 일반 시민 사회에서 요구됐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90년대가 지나고 지금 흘러가는 모습은 군사문화가 변형돼서 지금 뭐냐면 조폭문화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문화와 조폭문화의 차이점은 어쨌든 맹목적 순응이라는 점은 동일한데 조폭문화는 이익이 되면 어떠한 명분도 상관없이 조직의 배신이건 뭐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게 조폭문화의 특징입니다. 그게 많이 지금 투영된 곳이 학교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 다른 논점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대학 올해 들어간 대학 신입생인 제 아들 녀석이 선배를 길에서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와 학번을 외치고 뭐 이 병영 같은 모습 그렇게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기업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 기업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건강한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폭적 위압이라든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하여간 돈벌이에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인정되는 그런 식의 풍조가 상당히 이제 만연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디선가에는 을의 위치에서 분명히 당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갑과 을이 끊임없이 동일한 사람에게서 반복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서 모두가 어떤 조건에서 갑 상태가 되면 횡포를 부리는 것이 마침 마땅한 것이냐 하는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을의 문제라고 얘기한 것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예. 을은 순응하는 것이 훨씬 1차적으로 이롭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고 대리점을 하면 대리점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현재 이득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무슨 명분보다는 나의 이득이 더 중요한 것이 보통의 을의 삶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어떤 용어를 붙인다면 전형적인 노예의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갑의 횡포에 대해서는 수많은 토론과 논쟁과 비판을 해왔지만 정작 을이 가져야 될 정당한 자세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겁니다. 노예의식을 벗어나면 어떤 것이냐면 자존이에요. 내가 인격적 주체로서 존대받고자 한다면 작은 이익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존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언제나 불이익에 처하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사람의 태도를 윗사람이라고 해서 선배라고 해서 상사라고 해서 가하는 걸 참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더 많은 을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행위는 벌어지지 않겠죠. 그럼 최근에 이 을의 반란이라는 뭐 적절한 용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그 문제 노출, 그 의식은 상당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시는 걸로 일단 그러니까 판단을 아주 하고요. 예외적인 한거의 사례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파문 자체는 정말로 처구니 없는 파문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경로를 보면 이미 3년 전에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같이 저녁도 하고 술도 하고 용서가 다 되었던 사건인데 그 녹취가 일부분이 3년이 지난 지금 터졌어요. 그래서 그 고졸 영업사원은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그런데 그 진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 남양유업 같은 문제하고 지금 아까 대리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모든 대리점이 다 어린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대리점은 오히려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갑이죠. 말하자면 영업력이 있고 지역에 판촉 능력이 있는 대리점들은 또 굉장한 갑이에요. 그 회사 측은 그런 대리점들은 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왜 그 사람 떠나가면 안 되니까요. 지금 문제가 터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예를 들어 삼성전자 대리점, LG 대리점 지금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죠. 말하자면 과거에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대리점들 다 밀어내기 했거든요. 어느 기업이고 목표가 없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영업 목표가 얼마다 그러면 자동차를 얼마 판다 뭐 핸드폰을 얼마 판다, 텔레비를 몇 대를 팔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전체 대리점하고 협력해서 이제 팔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높아져서 밀어내기가 필요 없어지고 밀어내기 같은 어떤 족쇄로부터 벗어나는 기업들은 성공한 기업들이 되죠. 그 국제시장으로 나가게 되고 국제시장. 정 실장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갑을 관계는 늘 바뀌는 것이고요. 네. 또 갑을 노릇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우리는 누구나 갑이 되고 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갑수 시인께서는 늘 을로 살았다고 합니다만은
입고 계신 옷을 사러 가면 가게 점원에 대해서는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생활 속에 늘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런데 대학 교수께서 조교수 하는데 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세상 사람들 웃을지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스스로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서 갑을 관계에 또 변질이 있을 수 있고 모든 갑을 관계가 사실은 횡포와 피해 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워낙 이 일그러진 갑을 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그 뜨거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문제가 갑을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 시각에서 찾는 분들도 있고요. 유교라는 이 문화적 서열 구조에서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갑을 구조 관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시각에서 여섯 분이 바라보고 계신지 이 이야기부터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규재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근데 최근에 뭐 라면 임원이다 또는 빵 회장이다 이런 것 중에는 사실 굉장히 과장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또 이제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소위 기존의 경제적 계약 관계들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죠. 그런데 그 이면에 일부 이제 아주 소위 우리가 보기에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소위 이제 갑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특히나 아마 그 봉건적 계급 의식이라든지 봉건적 신분 질서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이제 저는 주로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아까 우리 자막에서도 좀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자본주의화가 되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또 시장경제 체제가 기본적으로 갑을 구조화하는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일부 우리가 갑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자기가 공급자가 되거나 의뢰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어떤 피해의식이나 또는 피해자로 보는 것은 약간의 일종 언더도그마 현상이고요. 자기를 약자로 보이게 하는 어떤 전략일 수도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사실은 냉정하게 봐야 되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죠. 네, 그럼 김갑수 씨님께 드리죠. 저는 오늘 초두 발언으로 말꼬리 잡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백분토론 제작진 측에서 저한테 보내준 논제가 갑의 횡포 의뢰 반란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이게 보편적인 용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의뢰 반란? 반란이라는 게 난을 일으키다, 온당치 못한 행위라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망 유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분을 느끼는 게 온당치 못한 반란이고 또는 그 밖에 무수한 사건들이 반란인가?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저항이나 한과 같은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습관적으로 반란이라는 용어를 썼을까가 오늘의 관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성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온당하다는 일종의 체제 수능적 사고가 뿌리 깊어서 생겨난 문제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또 하나, 갑을 전쟁 시작되나가 이제 여기 들어와 보니까 있는 제목인데 새삼스럽게 시작된 거 아닙니다. 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만약에 갑과 을의 이 대립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기회를 갖고 말하고 싶은 건 을이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온당한 논의의 방향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논의까지도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조건 갑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서는 누구나 을이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도 물건을 팔아야 되고 남양유업만 하더라도 최근에 매출이 줄고 우연 매출이 줄어서 아주 고전하고 있죠. 그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을이거든요. 또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30대 대기업 중에 벌써 한 15개 정도가 망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 대기업이 항상 무슨 갑의 위치에 있고 이렇게 위기 질서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말하자면 변환되고 있는 거고 지금 남양유업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중에 사실 진실이 무엇이었던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고졸 사원으로 알고 있고요. 고졸로 들어온 영업직 사원이 무슨 굉장한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에서 말하자면 욕설한 부분만 공개가 되었었던 거죠.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우리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집되고 공개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그 권력 관계의 전부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전혀 없죠.
예를 들어서 라면 문제만 하더라도 그 라면 포스코의 임원이 초급 임원이 비즈니스를 처음 타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잡지를 말아서 그 스튜어디스를 때렸다는 건데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인데 거기에까지 이르는 복잡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비행일지라고 하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항공사의 대회비가 공개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오히려 이건 이상하다. 아주 일부분이 을을 도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복잡한 것이고요. 그게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쉽게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을들이 고단하다. 을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총론에 찬성했던 여론들이지 실제로 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의 법들이 실제로 을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는 굉장한 논쟁들이 있어요. 그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못 만들어낼 거다. 그게 을을 보호할 거냐, 안 될 거다. 을 자체가 죽어버릴 거다 하는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만인이 찬성이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착한 거냐 이렇게 들어가면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경제민주화 이러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번에 통과된 프랜차이즈 가맹점법에 이런 것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돼요. 예상 매출액을. 예상 매출액에서 현저히 못 미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장사를 하는데요? 누가 장사를 하는데 내가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럼 매출액이 거기 얼마 정도 될 거요. 근데 그렇게 약속한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를 해야 되는 법이 확정이 돼 있어요. 아직 물론 본회의는 통과는 안 됐지만.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을 경제민주하고 을을 지원해 줄 거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무서운 착각이죠. 예. 한선에 이제 극복 과제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정치민주화는 뜻이 딱 오는데 그보다는 경제정의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재벌 해체라는 사회적 어떤 과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선진국도 재벌 비슷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대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몇 대 이상이 되면 자 보세요. 가문이라는 거는 한 가문이 이제 대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식구들은 많은데 주력 기업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집안의 핵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개 4천, 5천, 6천, 7천, 8천들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할 일은 없으니까 휴지도 순대도 라면도 온갖 데 다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낳느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독과점을 낳는 겁니다. 즉 재벌 그룹 한 덩어리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있기 위한 수많은 자재들, 중간 관리의 물건들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업체들이 서로 경쟁해가면서 납품해야 될 것들이 연고 기업들, 즉 집안들이겠죠. 연고 기업들로 이 시장 축소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무성이 나오는 얘기로 재벌 그룹에 납품한다면 납품업체의 이윤율을 3%로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많이들 하는 얘기입니다. 이 3%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연명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납품업체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더 성장해갖고 큰 기업이 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즉 재벌 대기업의 독과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폐해가 되게끔 현재 와 있는지는 새삼 긴 토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확인해 그래서 드릴까요? 한 가지 얘기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예. 영업이익률 3%로 제한하는 것은 한국 재벌이 아니고 애플이고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영업이익률이 보장해 주는 게 거의 지금 주고 있는 게 11%, 12% 정도 됩니다. 예, 어쨌든 재벌 가문의 그러니까 오너 집안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얘기했어요. 때문에 큰 기업을 마음대로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철폐시켜야 되고 소유하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큰 기업의 주식을 많이 소유해서 지분을 갖고서 소유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든 부유하게 살든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배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민주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제도적 틀을 통해서 제어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한 5가지 유력한 정책으로 하려고 하다 다 포기해버린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놔야 소위 사회적 갑을, 기업 간의 갑을 이 체제에서도 기초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금
5분이 되게 경제민주화는 무조건 찬성 쪽이시니까 저희한테 5배의 발언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요. 5배까지는 못 드리고 이번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현 예를 들면 그게 정치적 슬로건이라는 거하고 하도 그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원가 후려치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가 후려치기를 보세요. 원가 후려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세 사람이 똑같은 업자입니다. 갑하고 우리는 다 어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납품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공정한 경쟁은 우리 사이의 경쟁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가를 정말 지도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원가 혁신한 기업이 집니다. 시장에서는. 말하자면 무엇이 공정한 경쟁이냐. 우리끼리 박 터지게 싸우는 게 공정한 경쟁이죠. 예를 들어서 갑을 비틀어 가지고 기왕에 내가 거래를 하는 내 납품업자인데 경쟁자가 이미 있어요. 나를 꺾고 누르고 납품권을 딸 수 있는 경쟁자가 있는데 나를 지금 거래하는데 갑이 나를 목을 조르고 있다고 야, 갑 꿀밤 줘가지고 내게 더 주라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이 오히려 죽죠. 경쟁 구도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에 대한 경쟁 구도에 대한 일반적 오해들이 만들어내는 무참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 후려치지 마라. 원가 후려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생수시장 싸우는 거 보시죠. 그 생수시장 우리가 편의점에 생수 사러 가보면 생수 가격이 요즘 어떻게 되는지 느끼죠. 격렬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싸고 좋은 생수를 살 수 있는 거죠. TV가 하나 나오면요. 신제품 나오면 300만 원입니다. 1년 반 지나면은 40만 원으로 떨어져요. 2년이 되면 땡철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예를 들어 2년 만에 300만 원 하던 테레비가 1년 반 만에 30만 원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원가를 안 칩니까? 원가를 쳐야죠.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럼 최종적인 갑이냐? 소비자가 갑이죠. 소비자가 최종적인 갑이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끌려가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왜 갑입니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긴 사슬로 보면 최종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최종 갑은 소비자죠. 그러니까 테레비가 300만 원이 3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3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 납품업체들이 원가가 후려치지 않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들은 결국 다 망하게 되죠. 그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도 죽고 하청기업들도 다 죽는 거죠. 이 부분은 김 교수님 반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우리 다수 대중은 유권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뭐 시청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성격이 명백하게 사회적 권력 앞에 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을의 큰 덩어리가 시민사회 영역과 노조를 기반으로 한 노동계라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섞이지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시민사회 영역은 굉장히 커졌는데 노동계, 조직화된 노동계는 오히려 계속 위축돼 있고요. 황장수 소장 말 맞다나 병규직, 비정규직 다툼으로 더 분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붉은 이념이 더 씌워져서 옴치고 뛸 수도 없을 뿐더러요. 다시 말해서 을의 대표 집단, 국민 대다수를 점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가져서 의회를 통해서 자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단위로 너무나 투쟁화되고 극렬화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지금 거죠. 그 황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업주와 대리점 뭐 이런 관계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은 을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 내부에서의 가불관계의 그 문제는 이런 겁니다. 가맹본사가 이익을 많이 가져가고 그것도 이제 다 계약이 있겠죠. 그죠? 몇 프로씩 어떻게 한다. 가맹본사 이익을 떼가지고 가맹점들에게 주자. 아니, 그걸 왜 남이 얘기하죠? 무슨 우리가 깡패인가요? 우리가 로빈후드 놀이 하는 겁니까? 다들 자기 사업을 목숨 걸고 하고 있다고요. 그걸 제3자가, 야, 너 돈 떼내가지고 여기 줘. 말이 된다고 지금 주장하세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가맹본부는 장사가 잘 되어서 사업이 쭉 늘어났는데,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개별 가맹점당 이익은 줄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가맹점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가맹점 숫자를 안 늘리면 되죠. 그러면 지금 대리점 하는 사람들 다 10명 중에 5명은 덜어내라. 그럼 나머지 대리점은 장사가 잘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5명 대리점은 어디로 가죠? 그러니까 그게 웃기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그 경제 계산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적
영역에서 자기들끼리 목숨 걸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의 계약의 영역으로 놔둬야 되는 거죠. 그걸 제3자가 그 사업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24시간 계약 영업하지 마. 그 지역은 밤샘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지하철역 앞이고. 근데 그거 하지 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적 계약의 영역을 지배하고 간섭하고 그게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아까 또 김호기 교수께서는 중소기업대 대기업의 격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원가 얘기 드리면은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소위 원가 후려친다는 거로 굉장히 비난을 들었죠. 그런데 그 원가 후려치기를 당했던 자회사, 협력업체들은 요즘 정말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똑같은 부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최강의 중소기업들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도요다에도 납품하고 GM에도 납품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이 점프를 하게 된 것이 그걸 예를 들어서 원가 관리를 하지 마라. 원가 후려치기를 하지 마라. 야, 원가 달라는 대로 주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나요? 예. 제가 정 실장님한테 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정 실장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토론에서는 이제 부분과 전체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러니까 양극화와 격차에서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상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게 오류라는 이게 거죠. 부분에 의한 전체의 오류죠.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마치 제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양극화가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데. 이런 예외적인 중소기업도 있다 그러면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양극화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저하고 의견이 다르신 겁니다. 저는 양극화가 우리 사회에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는 거고 실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이건 뭐 양극화는 문제가 아니고요. 양극화 문제가 존재하는데 마치 우리나라만 지옥같이 제가 갑의 행보가 아니 그런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편적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저 두 우리나라만이라고 쓰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언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토론에서 조금 전에 김갑수 선생님께서